안녕하세요. 더나은쌤입니다. 1600년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는 단연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작은 국가였습니다. 별다른 천연자원도 없었고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1600년대 네덜란드는 강력한 육군과 해군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상 당시 바다를 지배하고 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또 막대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부자 국가이기도 했는데요.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유럽의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네덜란드에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네덜란드의 상황과 배경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81년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네덜란드는 스페인에 종속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합스부르크 가문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는데요. 합스부르크 가문은 유럽 지역의 주요 왕과 귀족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고 16세기에 합스부르크 가문의 수장은 스페인의 국왕 카를 5세였습니다. 카를 5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막시밀리안 1세의 아들인 펠리페 1세와 스페인의 후아나 여왕을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로 두고 있었기에 스페인의 국왕,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이탈리아의 군주를 겸하는 유럽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이때 네덜란드 지역 역시 카를 5세가 지배하던 지역이었죠. 네덜란드가 스페인에 반기를 들이기 시작한 것은 종교적 이유가 컸습니다. 당시 유럽은 기존 기독교에 대한 반기를 든 신교가 등장하여 종교적 갈등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는 부정부패가 심각하였고 루터와 칼뱅과 같은 신학자들은 가톨릭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기독교 사상인 프로테스탄티즘, 즉 신교를 탄생시킵니다. 신교와 구교 간의 갈등 속에서도 스페인은 독실한 가톨릭 국가였습니다. 이 무렵 스페인에서는 가톨릭이 아닌 자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때 유대인을 포함한 상인들이 스페인을 떠나 네덜란드로 향합니다. 네덜란드는 신교를 믿는 지역이었으며 종교적 관용이 넘치던 곳이었죠. 세계를 오가며 무역을 하는 상인들의 종교는 제각각이었고 가톨릭을 믿지 않는 상인들은 자연스레 중심지였던 스페인을 떠나 네덜란드에 정착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가톨릭에서는 본래 상업과 금융업을 천시하였는데 불을 쌓다가 자칫 잘못하면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상인들은 종교적인 안정은 물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종교가 필요했습니다. 때마침 신교의 한 분파인 칼뱅주의는 상인들의 입맛에 잘 맞았죠. 칼뱅주의에 따르면 모든 직업은 신이 내린 소명이며 인간의 직업은 지상에서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이라 말합니다. 이는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신이 인간에게 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부업자들은 칼뱅주의에 흠뻑 빠집니다. 그동안 직업 때문에 천시받곤 했는데 칼뱅주의는 그들의 직업을 정당화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상인들이 많은 도시지역 위주로 신교인 칼뱅주의가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상인들의 도시였던 네덜란드 지역에도 칼뱅주의의 바람이 붑니다. 독실한 가톨릭 국가 스페인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지역인 네덜란드에서 신교의 바람이 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강도 높게 네덜란드의 종교를 탄압합니다. 마녀 사냥과 종교 재판으로 네덜란드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결국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독립선언을 외치고 80년간의 사투 끝에 독립하게 됩니다. 이후 네덜란드는 탄탄한 경제를 기반으로 하여 세계적 금융 중심지로의 역할을 통해 약 100년간 세계 제1의 패권국가가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던 네덜란드가 스페인을 누르고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이자 패권국이 되었다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그들은 정치적 자유,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였습니다. 특히 상인과 금융인들을 유치하여 돈이 돌게 하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이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란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주식회사라는 희대의 발명품을 만들어냅니다. 당시 가장 유행하고 있던 사업은 인도에 가서 향신료를 사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선단을 꾸려 인도까지 가서 향신료를 배에 싣고 다시 돌아오는 일에는 많은 돈이 들었고 또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배를 건조하고 선원들을 모집해야 했으며
먼 바다에는 태풍과 해적들이 늘 도사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항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신대륙이나 동방의 물품들을 한가득 실어올 수 있었고 그걸 유럽에 팔면 큰 돈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본력이 사업의 핵심 요소였죠. 이때 네덜란드 상인들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주주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대신 주식을 나눠줍니다. 주식을 가진 주주들은 사업에서 나온 이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식은 타인과 자유롭게 사고 파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를 만들어 주식을 발행한다는 것은 상인들이 미래의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대신 사업상의 위험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항해를 하다 보면 늘 침몰과 같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로 인한 모든 배상금을 투자자가 책임진다면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책임을 투자금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배가 침몰해도 투자자들은 투자금만 잃을 뿐 추가적으로 책임질 것이 없었지요. 투자에 대한 증명서는 주식이었습니다. 주식은 증권으로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었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배당이 지급되었고 증권 자체가 자유롭게 거래되다 보니 가격 상승 또한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가 바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였습니다. 1602년 설립된 동인도 회사는 희망봉부터 마젤란 해협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의 무역 독점권을 가졌고 식민지에 대한 군사 행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동인도 회사의 배당률은 무려 75%까지 달한 적이 있었고 1602년부터 1696년까지 평균 배당률은 20% 이상이었을 만큼 성공적인 기업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증권거래소를 설립하여 주식회사의 주식들을 거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주식회사는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십시일반이 모여 거대한 사업을 진척시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도적 뒷받침으로 획기적인 자본 조달 창구를 가진 네덜란드는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게 자본을 모을 수 있었고 그 결과 빠르게 다른 나라들보다 사업상 우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 결과 자원도 별로 없고 인구도 많지 않은 작은 나라가 세계적 패권 국가에 이르렀습니다. 네덜란드의 성공 사례는 매우 큰 교훈을 줍니다. 나라의 경제가 융성하기 위해서는 금광이나 은광 같은 것보다 상인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자본이 유기적으로 흐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같은 소프트 파워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까지 네덜란드가 당대 최고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원이 부족하지만 높은 경제 수준을 구가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네덜란드처럼 자유로운 상업활동과 금융제도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대만,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네덜란드가 영원히 흥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덜란드가 몰락해버린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